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 초강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즉시 효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의 교역까지 함께 옥죄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죠. 이번 조치로 원유 수출이 막히거나 줄어들게 될 경우 이란 정부의 재정 기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경우 개입하겠다는 경고도 계속해 왔고요. 또 미국 시민들에게는 또 일종의 대피령, 소개령까지도 내렸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란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미 5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조치는 협상용 압박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아직 불투명한데요. 이러면 오늘 관련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과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란의 교육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들에는 전력 요금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제한들을 계속 쏟아내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그나마 오늘은 예상보다 CPI 지표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이마저도 시장 분위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금융주들이 부진하면서 0.8%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9%, 0.1% 내려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오늘도 알파벳은 약진에 나섰습니다. 알파벳은 애플과 월마트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앞으로 AI로 수익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1% 넘게 강세 보였는데요. 반대로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수익화가 더디다는 우려 속에 주가가 약세 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고 밝힌 데 대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요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주가가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알파벳의 협력사인 브로드컴 주가는 0.68% 올라갔고요. 반대로 메타는 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메타 컴퓨터를 새로 공개했지만 또다시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1.69% 떨어졌습니다. 또 간밤 JP모건을 필두로 오늘 금융주들 전반이 약세 보였는데요. 버커셔 해서웨이 주가 0.74% 하락했습니다. 오늘 JP모건은 4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헤드라인 수치는 괜찮았지만 JP모건은 투자은행 수수료가 감소하면서 4분기 순이익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 조치에 대해서 소비자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한 점이 은행주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이 제한되게 된다면 신용도가 낮은 가게는 카드 발급 등 신용 접근이 어려워질 텐데 특히나 JP모건은 최근 애플카드를 품은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적 발목을 잡을 수 있겠죠. 또 JP모건뿐만 아니라 월가도 나서서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웰스파고도 대통령이 제안한 이자율 상단제가 시행될 경우 이 카드 부문에서 1년치 수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 데이터는 12월 CPI였는데 예상치를 밑돈 CPI에도 시장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면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동일하게 나왔고요. 이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C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대비로는 2.6% 오르면서 두 수치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식품 가격, 항공료, 의류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중고차 가격이 크게 내려가고 신차 가격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또 주거비도 전달 대비 0.4% 오르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3.2% 오르는 데 그치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만큼 충분하게 나오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월 동결 가능성은 이제 100%에 달하고요. 올해 첫 인하 예상 시점도 아직은 6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하 가능성이 커지려면 노동시장에 추가 약화 신호가 생겨야 하는데 밤사이에 나온 ADP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고용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민간 고용은 주당 평균으로 11,750명 증가하면서 지난주보다 수치가 개선됐고요. 이를 한 달치로 계산했을 때 고용이 월 5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채금리는 CPI 발표 직후에는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이내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이번 데이터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해석이 됐고 또 일본 국채금리가 조기 총선 가능성이 급등하면서 하방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독려하면서 미국이 곧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앞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따라 간밤 WTI 브렌트는 모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은 양호한 CPI 데이터에 소폭 약세 보였습니다. 금 선물 오늘 0.32% 내려가면서 온스당 4,599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세 흐름에 반도체 판도 달라졌습니다. 가트너가 정리한 업계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 한 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을 뜯어봤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20% 넘게 늘어난 7,930억 달러, 우리 돈 1,170조 원에 육박했고요. 무엇보다도 HBM을 비롯한 AI 핵심 부품들이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업체별 순위를 보면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새 질서가 AI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증명했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는 2위를 유지했고 HBM을 앞세운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제치고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반도체의 존재감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같은 기간 HBM은 D램 시장이 23%를 차지해 매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AI 프로세서 매출은 2천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대세임을 보여줬는데요. 같은 해는 AI 반도체가 3년 뒤인 2029년까지 전체 반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걸로도 내다봤습니다. 이제 AI 하면 또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어느샌가 추격을 넘어 추월에 나서고 있는데 업계 큰손들도 연신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 인공지능이 서구권이 아닌 지역에선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경고했는데요. 불과 1년 새 중국은 딥시크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보유하게 됐고 이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에 가격 면에서 앞지를 수 있다면서 실제 수치상으로도 미국 기술 상품 진입이 제한된 나라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을 못 본 채 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운드리 쪽에선 업계 1, 2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8인치 웨이퍼 생산 능력을 줄이면서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정은 최신 12인치와 비교하면 구형에 해당하지만 전력 반도체 수요가 AI 대세 흐름에 늘어나면서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에 따라 일부 파운드리 업체들이 최소 5%에서 많게는 20%까지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8인치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업체들과 DB 하이텍 같은 일부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 발표하면서 월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해당 방침이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부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이달 내에 도입하겠다 예고했는데 해당 수치는 현재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터라 뉴욕 증시에선 금융주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잉이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7년 만에 경쟁사인 에어버스를 젖히고 세계 1위 타이틀을 되찾았는데요. 지난해 순주문 대수로
1,173대를 찍으면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전쟁 속에서 트럼프의 1순위 외교 카드로 꼽혔던 게 컸고요. 덕분에 같은 기간 모두 600대를 인도해 마찬가지로 7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이딴 추락 사고로 체면외국인 737 맥스 기종도 다시 주문이 몰리면서 신뢰를 찾았습니다. 한창 지지부진했던 주가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40% 넘게 올랐고 새해 들어서도 벌써 12%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미국 기업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가겠다 외쳤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리스크를 이유로 주저하는 사이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인 곳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싱가포르계 기업들이 원유 수출 기회를 선점했는데요. 비톨과 트라피구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 판매하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양사는 미국 석유업체 원유 판매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국제유가 기준점인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6.5달러의 디스카운트가 적용된 가격을 제시했는데 업계는 이번 판매가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실제 시장 수요를 가늠할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타결 시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라늄 농축 사업, 원자력 잠수함 건조 등 현안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짚었습니다. 참고로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과 더불어 전력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요. 대표주들 살펴보면 어제 한국전력이 9%대 급등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한전기술도 4.29%, 한전산업도 1.20% 올랐으며 한전 KPS까지 0.58%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 발표를 앞두고 강세 보였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식 발표에 나선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증권가는 이번 행사를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글로벌 빅파마의 신약 개발 방향과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실질적 기술력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 선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 대표주들 움직임 살펴보면 삼청당 제약이 3.45%, 셀트리온도 3.27% 올랐으며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64% 올랐고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1%대 강세 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 이후 연일 급등 중인 현대차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룹주 3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시가총액 역시 25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글로벌 피지컬 AI 시대 개막을 앞두고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틀라스는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AI 로보틱스 비전을 잘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연일 강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마감가 살펴보면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으로 14%대 급등했고 현대차도 두 자릿수대 상승 보이며 10% 마감했습니다. 현대오토에보도 8.91%, 현대글로비스까지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 등 정책 기대감과 탄산 리튬 가격이 강세 보인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기지개를 폈습니다. 여기에 중국 재정부가 최근 배터리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을 9%에서 6%로 단계적으로 낮춘 후 내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도 국내 2차 전지 업종에는 수혜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배터리 완성업체, 2차 전지 소재부터 원자재 관련 종목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어찌됐든 이 하락세를 좀 벗고 상승을 할 수 있을지 2차 전지 어제 마감된 상황들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종목들 포스코홀딩스가 13% 급등했고 삼성 SDI도 7.9%, LG화학도 6.53% 올랐으며 LNF까지 3.9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사는 법을 잊은 걸까요? 코스피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일 연속 최고치 랠리를 기록 중입니다. 정치 이슈도 시장을 흔들진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숨고르게 들어간 사이 산업재 쪽에서 순환매가 돌며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강세장 첫 변곡점은 어느 지점이 될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1.5% 상승해 4,692포인트, 4,700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 소식에도 미국발 견조한 AI 모멘텀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반도체가 쉬는 자리를 조선과 방산, 로보틱스가 메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에서 2,8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4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도 7,12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는데 반면 기관은 7,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2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여기서도 1,811억 원 순매도하면서 4거래일 연속 팔아냈고 기관도 1,44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3,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강했고 대형주 외의 종목들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현대차가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HT 현대중공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 7%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받쳐줬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3.9%, 2.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갈렸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영재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도 반등했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대표주 내에선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코오롱 티슈진 등만 오름세였습니다. 환율이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달러 기준 5원 30전 상승해 1,473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와 일본 엔화 약세가 겹친 영향이었는데요. 야간 거래선 상승폭을 더 키우며 1,479원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거래 차트를 보시죠. 일본의 재정 우려를 반영한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따른 엔 약세 동조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7원 5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중에 1,480원을 돌파할지 그리고 고환율이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도세를 더 부추길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쪽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두쫀쿠 먹어보셨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해서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 어려운 수제 간식입니다. 두쫀쿠 열풍에 카페는 물론 식당들 매출까지도 뛰고 있다는데 이게 식품주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음식료와 담배 업종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음식료 업종은 방어주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며 원재료 비용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내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비 트렌드가 바뀌며 판매량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인디 브랜드 또는 비상장 식품업체의 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쫀쿠도 그렇고요. 또 요아정이나 런던 베이글 뮤지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흑백 요리 효과로 외식업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상장사 전반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인 증권은 이에 따라서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거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최선호주로는 KTNG와 오리온을 제시했습니다. 두쫀쿠 역효과를 받는 음식료 업종 투자하실 때 해당 보고서 내용도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연준의 베이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개최될 예정이라 자동차 섹터의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대차 휴가가 계속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 관련주들이 현대차 주가 상승에 덩달아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정치 이슈에도 버텼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금융지 약세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월가 주요 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설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확인하시면 현대차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0.6% 추가적인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3만 6,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가량 하락하며 73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8% 가까이 반락합니다. 거래가 39만 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 약세고 현대차만 버텨줍니다. 1.5%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며 현재 거래가 41만 2,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1.9% 약세, 프리마켓에서는 63만 5,0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보합이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약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가까이 하락하며 15만 4,200원. 에코프로도 1.2% 내림세로 거래가는 9만 6,100원입니다. ABL 바이오는 상승합니다. 1.7% 강세, 거래가 19만 8,6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0.4% 조정받으며 45만 1,500원. 반면 HLB는 2.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5만 3,200원으로 집계됩니다. 국내 증시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에 도전합니다. 4,700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조선이나 방산, 로봇 등의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새해 들어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환율 진정을 위해 벌인 총력전이 서학개미에게는 환율 할인 기회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있는데요. 지난해 말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정부가 1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대책도 내놨지만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버린 서학개미를 잡기엔 여전히 충분치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일시적인 투자 심리보다는 중장기 자산 운용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환율 하락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서학개미의 투심을 자극한 건 기술주 종목들이었습니다. 1위인 SOX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팔란티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AI 기술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빅테크들의 AI 지출 증가와 정부의 인공지능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를 자극했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가트너가 어제 발표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1% 성장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연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위 독주를 굳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부진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의 팬덤은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바로 테슬라로 집계가 된 건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 기대감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쇼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로보택시 진출을 선언하자 경쟁 심화 우려에 주가가 휘청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이에 테슬라와 TSL을 모두 극명한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SOXL입니다. SOXL 가격은 올해 들어 급등했는데요. 지난 6일에는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TSMC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TSMC 실적은 글로벌 AI 수요를 보여주는 풍향계로 여겨지죠. 서스퀘나가 내놓은 TSMC 종목 리포트부터 살펴보시죠. 서스퀘나는 TSMC의 2026년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TSMC의 매출 성장 전망은 일부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매출보다 EPS 창출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이 30% 성장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서스퀘나는 25%에서 30% 범위에 그칠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TSMC가 의도적으로 낮은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와 있던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팔란티어에 대한 시티그룹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의 강력한 매출 성장세를 강조하면서 현재 주가에서도 투자 매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란티어는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라며 팔란티어 인공지능 솔루션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요를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시티그룹은 팔란티어의 올해 정부기관 매출 증가율이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를 8%포인트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70% 이상의 성장세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로는 2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국내 증시에서도 원전주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기업과 2035년까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영향인데요.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가 바로 이 세 기업들입니다. 그중에서 비스트라에 대한 BMO 캐피털의 종목 리포트 살펴보시죠. BMO 캐피털은 비스트라가 메타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짚었는데요. 이에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기존 230달러에서 24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됐는데 글쎄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개별적인 기업 재료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인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M7도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예. 어제도 엔비디아 조금 오르고 또 구글이 계속 올랐던가 그 네. 정도고 나머지는 그거 한 데다가. 예. 어쨌거나 오늘은 또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니까 약간 시장 색깔이 좀 변해가는 거 여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달러가 환율이 은근히 지금 오늘 1,480원 넘느냐 여부가 따져봐야 되고 달러엔 환율 160엔도 넘어서는가 봐야 될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대만 달러 환율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같이 달러가 강세인 와중에 아시아 통화들 같이 약세라서 그거 하는지 벌써 작년에 한참 개입할 때 그 네. 레벨까지 왔는데 또 환율에 대한 얘기는 또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죠 또. 그래도 어제 보니까 또 걱정- 저녁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긴 또 하더라고요. 걱정은 하긴 예. 하는데 이미 봤던 레벨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예.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때 예. 외환 당국이 개입했을 때 그때가 달러원 환율의 단기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예. 1월 달에 1월 초순까지만의 통계로 봐서는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나갔던데요. 서학개미 투자가 오히려 싸게 그렇죠. 그냥 달러 사서 나갈 타이밍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당장 지금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좀 달러로 일단 바꿔놓겠다, 환전부터 환전하겠다. 해놓겠다 뭐 예. 그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오죽하면 증권사들에서 그 우대 환전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 뭐 대중들이 바보라서 그럴까 아니면 아니죠. 대중들이 똑똑해서 그럴까 스마트합니다, 요즘 대중들. 스마트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 그 뭐 예전처럼 윽박질러서 뭐 개입으로 뭔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시대는 된 것 같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 뭐야 카드 금리 그거 했더니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맞아요. 예. 파월- JP 보고 실적도 좋았는데. 파월 형사기소 어쩌고 저쩌고 나왔더니만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22부터 해서 우리 한국은행도 포함돼 가지고 한 열 몇 개 중앙은행 총재들 BIS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예 뭐 성명을 내고 이런 정도까지 은근히 그 파장이 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의 연속이 좀 이어지는 국면인 것 네.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예. 지금 저희도 뭐 정민앵커랑 잠시 대담은 했습니다만 뉴욕장도 약간은 계속 뭐 사상 최고치 하다가 이제 어제 이제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장 내 기류가 약간 변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12월부터 아마 이제 올해로 작년이 큰 장기 추세의 변곡점이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비미국 또 뭐 대형주, 소형주, 네. 그다음에 성장주, 가치주 뭐 요 예. 세 개를 갖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대형주의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예. 이것이 가던 이제 끌고 가던 시장 장세가 조금 이제 확실히 작년 미국 다른 나라에서 이제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도 좀 바뀔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작년 12월부터 올해 들어와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네. 확실히 좀 변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도 우리나라 지금 이제 9거래일째 지금 연속 상승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이제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코스피 또 예. 수익률 여전히 1등을 하고 있고 결국 비미국이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 확실히 이제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앞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소위 경기순환주들이 확실하게 상위권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전에 보셨던 장이 가면 항상 기술주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술주스러운 게 들어가 있는 경기 민감 뭐 이런 데들이 섞여 있는 기술주 서러운. 예, 그러니까 소위 M7이 섞여 들어가 있는 예. 원래는 옛날에 그게 다 예. 이게 기술주로 분류가 됐는데 그걸 제가 제 기억에 2018년인가 19년에 굳이 분리해서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한쪽이 네. 너무 쏠리니까. 근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보면 첫 번째로 지금 연초 이후 이건 한 달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확실히 맨 상위권 업종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근데 저 경기소비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뭐 이런데 테슬라가 지금 사실 연초 대비 이렇게 성과가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머지 진짜 경기 소비재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확실하게 이 소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또는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확실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는 소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런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젠 옛날과 달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타격한 것까지 있지만 이제는 소위 저스트인 타임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적시에 적시에. 그 소위 재고를 최소화하는 거. 재고 많이 들고 있으면 부담이잖아요. 네. 엉덩이 뭐 깔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변하는데 그 시대가 좀 이제 지나갔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쟁겨 놓으려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사이즈로 보면은 기업의 규모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소형주가 그러니까 러셀 2000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6%대 상당히 상승을 하고 거기에 비하면 나스닥 100이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좀 성과가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죠, 대표적으로. 저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 예, 네네. 다 연초 대비입니다. 근데 이걸 한 달로 늘어나도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확실하게 색깔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이런 장이 온다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확실하게 좀 뭐랄까 장의 색깔 자체가 이제 이것은 미국의 장의 색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의 색깔도 바뀌고 있고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결국은 금리가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위 이제 성장주의 대체 수단이 있고 또 미국이 좀 비싸다는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흐름이 우리 한국에도 올라온가요? 이렇게 쭉 종목별로 한 번씩 차트 한번 쭉 훑어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주들 가운데 참 2,300에서부터 4,600 이러고 있는 이 장에서도 계속 흘러내리거나 바닥에서 꿈틀도 못하는 종목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충분히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인데 우리는 워낙 탑10 종목들이 핫하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전 세계적인 네, 소위 네. 테마 흐름 뭐 이런 거 심지어는 로봇 이제 현대차는 로봇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거의 네. AI 로봇주가 됐습니다. 예. 피지컬 AI의 전 세계 가장 저평가된 피지컬 AI 종목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 지배구조 이슈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대형주 안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과는 달리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흐름 자체는 확산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대형주 상위권 안에서도 이제 업종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아래로 이제 낙수 효과가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란 거는 계속 이제 꽉 차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로 흘러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승률에 대한 갈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마 좀 답답하실 텐데 중소형주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저는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밤 CPI 발표됐잖아요. 미국의 소비자 네, 물가지수 뭐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가격 하락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지금 하반기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대략적으로 저는 아마 계속 그 주장했던 것 같은데 뭐 6월 정도나 돼야 4월도 만만치 않고 6월 이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연준 의장이 결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미 3번이나 연속으로 낮췄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소위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미리 낮춰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 여유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12월 달쯤 데이터가 예상보다 특히 근원 물가나 이런 게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주로 또 특히 저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네. 중고차인데 중고차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작년 10월 전후로 큰 변화 있었던 게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 전후되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또 많이 사기도 했어요. 미리. 예, 많이. 그러니까 이슈들이 사고 뒤로 오면서 일단 멈췄고요. 그래서 대충 미국에서 예상하는 것은 지금부터 소위 감세안이 이제 올해부터 지금 감세법이 이제 소위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보통 이제 미국은 그 소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세금 환급 요청들을 하고 그것이 한 3, 4월 전후부터는 이제 환급금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중고차를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발표됐던 중고차 가격의 급락 그거 자체는 상당히 계절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제 나온 데이터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막 다급하게 금리 인하 정책으로 확 돌변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이 엔화가 언제로 조금이라도 강세 갈 것 같으면 뭐 엔캐리 청산 우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무색해지는 게 지금 거의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가 2월 달에 중의원 해산하고 일본은 그 총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더만요.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의회 중심 국가들은 예, 그게 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 이제 거의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넘길 만한 분위기인가 봐요. 일본은. 네네, 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 그 우리 돈 풀게 재정 적자가 쌓이더라도 돈은 확실하게 풀게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또 책임지고 찍어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 엔화도 약세 뭐 그리고 니케이도 날아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장병들 무슨 뭐 급여가 제때 안 나가네 어쩌네 해도 뿌릴 건 또 뿌릴 거 아닙니까? 네. 이래 되면은 가긴 갑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 자산 시장이든 뭐든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다 가는 거는 뭐 그거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야간 선물이 뭐 한 0.4%대, MSCI 한국 지수는 환율까지 원화까지 약세됐으니까 1.7%대 마이너스지만 아무도 걱정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봐야 오후에 또 오를 건데 뭐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건데 오늘은 4,700 넘을 건데 하는 믿음들로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경기는 한번 봐야죠.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네. SBS, BGS만큼은 경기 봐줘야죠. 최근에 어땠습니까? 실물 경기에. 1차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소위 그러니까 미국 포함해서 지금 그 소위 고용 지표 자체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아주 급락 가능성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아까도 앞서서 했지만 ADP로 보면은 월 한 5만 명 정도는 예. 신규 일자리가 늘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위 이제 뜨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차갑게 식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는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좀 버티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일본 언급 주셨는데 일본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돈을 풀겠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좀 소위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날아가는데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약세로 가고 어허.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는 급등을 하는 뭐 어제도 시장 금리가 꽤 많이 국채 수익률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좀 뭐랄까 이게 선진국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상당히 지금 독특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저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같이 간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야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카페인 마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링크즈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고카페인. 예. 그런 거 팍 마시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지는 예. 그런 효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갑자기 이제 뒤로 가면 갑자기 훅 꺼지잖아요, 사실은. 땡겨 쓰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 그런 걸 사실은 이제 조금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소위 GDP에서 공공부채,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0%가 넘는 GDP 대비. 근데 우리나라는 60%대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조금은 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제 생각은 지금은 이제 수급이 재료에 우선해서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동반해서 이제 말씀 아시아 통화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위 가장 큰 흐름의 통화는 중국 위안화고 계속 위안화 강세는 좀 흐름은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결국은 방향이 틀려질 텐데 그것이 이제 과연 주식시장에도 좋을 거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어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타코 말고 빅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인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뭐 카드사 이자율을 상한 10% 이걸 좀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또 뭐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지금 전기, 전력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거를 맞습니다. 니네 빅테크 업체들이 다 감당해라. 네. 이것도 결국에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인 거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트럼프가 일기 때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것 예. 같아요. 뭐냐면 일기 때도 초반에는 되게 신나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도 백악관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소위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먹었었죠. 예, 소위 네. 이제 레드 웨이브 뭐 예, 이제 이런 예. 것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은 되게 좋게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뭐 그다음부터는 노이즈가 많았죠. 뭐 중국하고 뭐 그다음에 멕시코에다가 뭐 세우고 뭐 난리 쳤지 않습니까? 국경에다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결국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중간 선거를 치르고 결국은 하원 뺏기고 네. 그다음에 주지사 선거 돌아온 부분에서 대부분 다 뺏기고 아하. 이러면서 사실은 그다음부터 좀 힘이 약간 약해지는 모습 굳이 표현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더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그때는 그나마 사실은 재선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냉정해 보면 재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재 헌법 체제로서는. 그러니까 헌법을 되돌려야 되는데 예. 근데 상황을 만약에 예. 위원회 뺏기기까지 하면 예. 사실은 그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는 분명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보시면은 지금 짙은 붉은색이 지금 현재 트럼프 2기고요. 위에 옅은 붉은색이 트럼프 1기. 바이든만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지율이요? 예, 지지율이, 순지지율이.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인기가 없는 건 분명하다, 현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표현하면 인기 영합적인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월간 이런 데가 되게 싫어하는 자본 시장에서는 싫어하는 금리 상한제 같은 거. 글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제. 이거 전기요금제 왜 들고 나왔냐면 이게 미국 가정에서 에너지 요금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관련된 그 비용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휘발유 비용이고요. 두 네. 번째가 전기요금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기요금이 지금 상승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완전히 앞섭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어젠가에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던데 최근 들어갖고는 뭐 일주일 동안 아예 전기 없이 사는 저소득층 중에 네. 전기를 아예 없이 그냥 촛불 켜놓고 사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리고 저기는 또 시즌에 따라서 텍사스 이런 데는 막 미친 듯이 치솟잖아요. 사실은. 예. 예. 이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저 올라가는 게 100이라면 100 중에 얼마나 될까? 저 100이 다는 아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는 장기간 투자를 안 했다가 예.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도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 전기화되다 보니까 변압기 뭐 이런 거 새로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런 것들 다 투자들 들어가는 거 다 저기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딱 보이는 타겟이 딱 하나 생긴 거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다 AI 얘기하는데 네. 또 그 데이터 센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이 그렇게 크다네요, 사실은. 아.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 정도인가요? 예, 그리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밟고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쳐야 되고 뭐 엄청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주변 사람들이 AI 데이터 센터는 생각해보면 그 안에 사람이 또 근무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소위 고용 창출도 예.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일 거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반대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지역별로는 소위 AI 데이터 센터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카드가 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책임지는 M7들, 네. 너희들 이거 책임져. 너희들이 이거 지금 요금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꽤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는 아닌데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손들고 이제 딱 자진 신고한 거죠. 맞아요. 우리 관리하겠다. 네. 그럼 나머지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저기에다 반항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어제 M7 주가를 상당 부분 사실 억누른 그러한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매일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대다수지만 또 어제 방송을 놓치신 분은 지금 정민 앵커가 얘기한 그 빅맥 타임이라는 게 타코는 이제 다 아시고 그 빅맥 타임이라는 게 보니까 그거더만요. 아마 정민 앵커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소개한 거 아닌가 싶은데 클라우디아 쌈, 네네. 네, 쌈 룰러 그 했던 그가 이렇게 올린 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외 카드사들 1월 20일부터 해서 1년 동안 10% 이상 이자 받지 마. 그렇게 추진할 거야. 왜 1월 20일인 줄 알아? 내가 작년 1월 20일 취임해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뭐 이런 장문의 거기에다가 위에 한 줄 딱 썼더라고요. 이제 타코는 저리 가고 빅맥 타임이야 해놓고 맥에다가 MAC에다가 괄호 열고 midterms are coming.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뭐 카드사에다가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한 그건데 결국 중간 선거 때문이야. 저 다급해서 저러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악수고 뭐 파워를 갖다가 뭐 형사 기소가 가능하네 어쩌네 뭐 대배심 소환장 날리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저 자충수 같고 약간 이제 백악관 참모진들 간의 충성 경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어제 소장님 말씀 주셨던 그 내용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알아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제 국무부가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네. 국방부랑 예. 그 소위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이번에 그 워싱턴 D.C.의 그 검사장 진인 피로라고 네, 한번 검색해 보셔서 봤습니다. 딱 네. 사진 보고 그거 이력을 보면은 느낌이 좀 옵니다, 저는. 네,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 폭스에서 그 더 파이브 네. 진행도 하고 했던 여자인데 여성분인데 레바논계 네. 예, 느낌 와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얼굴만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탁 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리고 말 난 김에 네. 카드사에다가 정민행크가 아침에 저하고 나눴던 내용이에요. 카드사에다 10% 이상 주지 이자 매기지 마 하면은 진짜 급전이 필요하고 신용도 낮은 저소득층은 결국 또 그거보다 훨씬 폭탄적인 이유를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 사채로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제도권으로 내몰리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연준의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리노이주 포함해서 한 3개 주에서 예. 실제로 그 36%를 상한제로 뒀을 때 최저 약간 이제 정말 급전이 필요한 최저 생계를 꾸리는 분들이 그들에 관련된 소위 이제 대출이 급락을 해서 그 돈이 대신에 어디로 올라가면 그보다 상위권이 한 중위권으로 넘어가고 그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로 사채로 넘어간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소위 이제 이게 손모가지 하나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손모가지 걸고 예, 진짜로 영화 많이 보셨네요. 예, 그렇게 가는 이제 콩팥을 하나 걸든 사실은 그래서 의도는 이게 약간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의도는 되게 나는 할 만큼 했어. 결과가 나오는 거는 뭐 내 책임 아니야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뭐랄까 전 대책이 아니다. 조금은 무책임한 좀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성 정책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10%를 저거는 재정 정책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따로 돈을 주던가 정말로. 글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런 뭐 통화 정책 사이드에서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그 소위 후과가 분명 있는데 그래서 저것이 과연 가능할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 안팎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은 뭐 3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좀 손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역효과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4,701. 코스닥은 0.4% 상승 예상되네요. 953이죠.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소폭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쪽에 조금 온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데 이제 개장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7,800원, SK하이닉스 약보합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73만 6,000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9만 6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1.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94만 5천 원이네요. 현대차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보니까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200원. HD 현대중공업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3만 9천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2.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9천 원. SK스퀘어입니다.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8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하락 출발,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9만 5,800원, 45만 8천 원이고요. 리가캔바이오도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500원. HLB 2% 상승 예상되죠. 호가 5만 3,20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4,500원. 코오롱 티슈진 7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펩트론 호가는 24만 5천 원이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뭐 호가 분위기는 종목별로 좀 개별적인 재료가 좀 반영될 것 같고 개장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네. 지수 하나만큼은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그죠? 예, 어제도 오후 들어 흐름 좋고. 예. 지금 딱 동시호가 아까 화면에 딱 뜨면서 이렇게 정민이 그
정리해 주실 때 나는 몇 가지 단어가 막 떠오르네요. 어떤 단어? 우리 저 브루스 윌리스 형님의 그 다이하드. 다이하드. 진짜 죽기 힘들다. 그리고 요즘은 아마 단종된 걸로 아는데 그 옛날에 송 대표님 우리 시절에 왜 그 달달한 거 네버스탑이라는 음료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런 음료수 이름도 생각나고 안 멈추네. 아, 저도 그거 알아요. 광고 기억나요. 네버스탑. 좀 대신에 아니,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는데요. 제 연식을 뭐. 네. 연식은 네. 그래요. 아 그래도 좀 뭐야 소위 말해서 살짝 약보합 수준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음봉이라도 한 번씩 넣어주면서 가져야 이게 시장 같지. 계속만 올라가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수가 됐건 뭐가 됐건. 다들 마음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년에도 주저주저 하다가 사실은 못 올라타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신기일전하고 마음 급하게 달려드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까 뭐 저도 채팅창에서 봤습니다만 삼양식품이 뭐 100몇십만 원 한다고 하지만 20만 원에 들어가서 30만 원 나오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 그게 얼마예요? 20만 원 들어가서 30만 원이면 50%인데 수익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러면 오 이번에 괜찮은데 하고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 130만 원, 150만 원 올 동안에 그게 손이 나갑니까 그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참. 그래서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정민 앵커가. 뭐라고 뭐 어떤 명언이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단톡에 올리셨잖아. 뭐 오르면 오른 대로 뭐야?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쉽다. 이제 팔고 나서 올라가면 그것도 아쉽고. 예, 그리고 뭐였죠? 제가 했던 말인데 기억이 안 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이래저래 다 아쉽다. 이래저래 다 아쉽다. 네. 주식이라고 시작하고 예, 나면 오르면 오른 대로 아쉽고 오르면 떨어지면 오른 대로 떨어지는 맞아요. 대로. 그런 얘기. 예. 그때 살 걸 이런 생각 들면서 또 껄껄하다가. 아쉽고, 예, 또 팔 걸.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막 주식 시세가 나면은 더 오를 줄 알고 내버려 뒀는데 떨어지고 나면 그때 팔 걸 이런 생각 들고 예, 또 아니야 이제 그때는 그거였어요. 뭐예요? 팔고 나서 날라가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수익률도 대단했는데 팔자마자 그냥 튀어 올라가니까 너무 속상하죠. 나 속상해하고 하길래 근데 투자를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엄청 많을 텐데요. 맞아요, 뭐. 맞아요. 예. 누구나 다 예. 예. 열 손가락이 그러니까 모자르죠. 예, 그런 경험은. 그래. 자, 오늘 보니까 지금 뭐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사실 요즘에 또 자산 중에 저희가 또 약간 언급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금이요. 예. 금은 사실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난해에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또 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맞습니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보니까 은 관련 ETF도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어떤 그 소위 올해 예상하는 네. 6번 테이블을 6번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맘때 네. 그때 이제 금의 가격이 얼마만큼 오를 것 같니?라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쭉 물어봤더니 그 당시엔 보니까 연말 되면 한 평균적으로 한 7% 오를 거야 했는데 작년에 64% 올랐죠. 참 전망이란 게 그래요. 네. 지나고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작년 한번 당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또 당했습니다. 또 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올해 연초에 또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얼마까지 갈 것 같니 했더니 저렇게 이제 쫙 벌어져 있는데 빠질 거란 분부터 많이 오를 거란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가 한 3,500에서 5,400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기 그 중간값 평균적으로 가보면 이게 그 한 4,600달러 정도 돼서 또 한 7% 오를 거야라고 다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 주말로 다 7% 넘어섰습니다. 맞아요. 예. 예. 바로 다 2주 만에 그냥 또 이게 지금 원래 연초 예상을 또 그러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 가격에 대한 이제 금에 대한 이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이제 수급상에서 보면은 개인들도 많지만 확실히 그 소위 중앙은행이 많이 산다. 특히 이제 소위 G7 국가들 말고 이제 그 소위 금 얘기를 네.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1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인텔, AMD 관련 종목들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JP모건 실적 나왔습니다.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자율 상한선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좀 주가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4,685. 코스닥은 0.2% 소폭 상승입니다. 951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떨어집니다. 13만 7,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 내림세입니다. 73만 4천원. LG 에너지솔루션도 하락합니다. 39만 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8% 올라갑니다. 192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떨어집니다. 10만 2,200원.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약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만 6,500원. HD 현대중공업이 1.5% 떨어집니다. 63만 5천 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8% 하락합니다. 127만 3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1.8% 올라갑니다. 8만 8,600원. SK스퀘어가 0.3% 하락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네요. 47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1.5% 떨어지고요. 15만 3,300원. 에코프로도 하락합니다. 에이벨바이오가 1% 상승합니다. 19만 7,500원, 레인보로보틱스 4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6만 9,600원, 그리고 HLB는 0.5% 상승합니다. 코오롱티슈진 7만 4,300원으로 1% 올라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하고 펩토론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삼천당제약이 26만 1,500원, 펩토론이 2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양시장이 좀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비트플래닛 19% 급등합니다. 1,094원. 지금 1,094원이고 그다음 비트맥스도 15% 급등합니다. 1,968원. 우리기술투자, 인바이오젠도 2%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커스도 상승 중이고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일부 종목들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가 좀 지금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섰죠. 지금 GS 오늘 4% 강세입니다. 6만 1,000원 선이고요. SO일도 1.3% 상승합니다. 8만 9,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반면 SK이노베이션 좀 떨어집니다. 정유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 오늘도 움직임 좋네요. 뉴로메카가 지금 20% 급등합니다. 5만 1,800원.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올라가고 SPG, 하이젠, R&M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KNR 시스템도 11% 급등합니다. 29,300원. 유진로봇도 12%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IL도 8% 강세고 에브리봇 6% 올라갑니다. 22,700원. 큐림로봇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탑스, 아지넥스텍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거든요. 오늘 6% 강세입니다. 18만 4,800원. 자, 그리고 알파칩스가 5% 올라갑니다. 13,090원. DB하이텍도 6% 올라가고요. 텔레칩스, 하나마이크론도 5%에서 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DI, 세미파이브, 테크윙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74억 원, 71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97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7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4억 원, 12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만 50점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4,700 첫 돌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뭐 지금은 글로벌 달러 강세하고 발을 맞춘다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은 있겠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요, 그 정도. 네. 네, 지금 4,700
터치하고 시장은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금 얘기 있잖아요. 네. 확실히 요즘에 미국채보다 금이 더 인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걸 길게 보면은 이게 왜 갑자기 사실은 금이 각광을 못 받고 미국 달러, 사실은 달러를 진짜로 현찰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 없고 이걸 다 미국 국채로 갖고 있잖아요. 예. 사실. 네. 그래서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이제 당연히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옛날로 거슬러 가면 요즘엔 다 이게 복고풍이니까 이게 그것도 다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닉슨 쇼크란 걸 했었죠. 그랬죠. 이게 금태환 정지. 예, 그러니까 금태환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더 전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1948년도 이때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것이 시작이 돼서 미국 달러 대비 금 얼마 이게 정해놓고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금을 언제든 교환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사살 이제 영국이나 뭐 이제 예. 프랑스가 살만하니까 우리 이제 너희 못 믿겠어요 좀 우리 빼갈래 그랬더니 닉슨이 갑자기 오늘로 정지한 게 이제 71년 8월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때 쇼크가 왔긴 왔었는데 아. 그때 잘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금 없이 그냥 미국이 워낙 세니까 크니까 예. 그냥 미국 달러 표시로 미국 국채 가져가면 되지 하면서 사실 쭉 지금까지 지내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그 사이에 돈을 이제 점점 많이 풀다가 이게 이제 2008년 코로나 이걸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이제 부채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미국 달러가 이게 전 세계에서 아무리 미국이 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고 힘도 센 나라긴 하지만 저 버틸 수 있겠어? 또 이거 나중에 이거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네. 그것이 우리가 2022년도에 봤지만 러우 전쟁 때 네. 그래서 이 미국 달러로 돼 있는 그래서 그 원유 수출해서 갖고 있는 돈들을 다 동결해 버렸잖아요. 예. 이 일부터 지금 시작돼 갖고 사실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한 거죠. 야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내가 못 쓸 수도 있겠다. 예.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과 덜 친한 국가들 위주로 생각나면서 사실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고요. 사실 저 차트는 냉정해 보면은 뭐냐면 금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올라간 속도가. 이게 그러네요. 근데 저 안에서 분명한 것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덜 친한 국가들이 금을 확실하게 꾸준히 산 거는 맞고요. 네.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좀 부유한 개인들도 가만 보니까 야 이게 미국 내가 이제 달러 표시로 국채를 늘 들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작년부터 금을 엄청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외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밖에서는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적어도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건 맞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심지어 캐나다는 더 문제. 네. 소위 이제 미국의 국방, 소위 방위 우산 속에 예. 있었던 나라들은 사실은 그냥 더더군다나 금을 안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아마 우리나라 한 6% 들고 있는 3% 정도 될 겁니다. 어디 전체 외환 보유고. 예, 외환 보유관에서.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이 한 6% 되고요. 캐나다는 빵입니다. 아예 없어요. 당연히 미국하고 딱 붙어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잘못하면 51번째 주 되게 생겼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제 기억에 뉴스 플로에서 작년 10월인가부터 한국은행도 금 보유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고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외환 보유고 하면 무조건 달러 표시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것이 거의 당연한 거였는데 네. 확실하게 심지어는 이제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들조차도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미국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거는 이제 내 손에 쥐어지는 뭔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현재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좀 더 강화되는 모습.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2022년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오면서 더 강화되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돈노 독트린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환경이 가면 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비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소위 부유한 개인들 하게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이유들 자체가 아까 올해 말 예상된 7% 상승을 불과 2주 만에 깨트리는 가장 큰 상황으로 바뀐 것.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일정 부분은 꼭 가져가는 것이 마음이 편할 확실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거는 괜찮을까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이슈, 지정학 리스크. 뭐 이란도 지금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당장 무슨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이란의 혼돈을 이용해서 예. 소위 시아파의 맹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할 거고 결국은 이란을 안에 소위 그 기존 정부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붐업시켜 갖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죠. 분할 통치. 그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미국이 이제까지 늘 해왔던 겁니다. 네. 그거를 할 타이밍이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상황 자체는. 예. 근데 그게 이제 미군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건데 지상군 투입은 마가가 반대해서 불가할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도 요격이나 뭐 이런 걸 텐데 그것이 그러면 저 상황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불과 요 며칠 사이에는 또 그 소위 친정부 또 그 소위 시위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또 네, 갑자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판을 튕기겠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딱 들어갈 타이밍이냐. 네. 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저기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예, 기본적으로는 좀 그래서 급이 다르죠. 급이. 급이 다르고 예. 사실은 이란은 또 군사력도 사실은 있는 대기이기 예. 때문에 저기 맹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쉽게 그냥 거기에 바로 진입 그거 자체는 상당히 좀 뭐랄까 많은 장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네요. 그냥 이런 표였지만 트럼프는 그냥 저희 돈노 독트린의 결과물은 미중노가 소위 그 3분할. 예. 결국 러시아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상황 자체는.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영토까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미국이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가 좀 꼬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올해 이제 사실 지난해 뭐 나라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또 미국 내에서 보면 이제 빅테크들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그럼 약간 뭐 자산별로 좀 배분한다라고 하면 좀 다르게 좀 포트폴리오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특히 이제 서학개분들이 M7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지수 S&P 500 지수 투자 좋아하시는데 네. 순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보면 테슬라 상위권에 있고 엔비디아 뭐 이런 식이 있는데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뀐 건 맞다. 예. 최근 3년간에도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 좀 길게 보면 한 14년 동안 빅테크가 다 시장을 끌어왔는데 이젠 그 안에서도 균열이 확실히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기 표를 M7과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지금 표시한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제일 높은 것부터 순위를 내렸는데 그 보시면 2023년이 제일 핫했는데 그때는 네. 시장이 24% 올랐는데 붉은색이 뭐냐면 시장을 다 이긴 종목들입니다. 붉은색이 온통 다 붉은색이잖아요. 예. 확실히 2023년에는 확실한 빅테크 맞네요. M7의 시대였고요. 네. 사실은 2022년에는 또 다 졌었어요. 근데 더 왼쪽으로 가면 2021년에도 7개 중에 5개가 이겼고 2024년에는 1개만 지고 6개가 다 이겼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확실히 바뀐 게 7개 중에 5개가 다 지고 2개만 이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알파벳과 엔비디아라고만 돼 있고 예. 좀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알파벳밖에 없어요. 사실상 거의. 네. 엔비디아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 자체에서 M7이 이제 목에 찬 것 같은 느낌, 확실히 그런 것. 그러니까 알파벳 정도만 지금 그나마 좀 확실히 이제 전체 AI 판도가 바뀐 상황에서도 롱런할 수 있고. 심지어는 AI 없어도 알파벳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특히 M7이 워낙 장기간 시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M7의 지금 멀티플이 지금 미국 시장이 비싼 이유는 M7 때문이거든요. 보시면은 S&P 500의 예상 PER이 22배인데 M7은 28배예요. 사실 저거 빼고 나면은 18배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는 16, 17배로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 중소형주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도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제 소위 갈구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그 장기간 신뢰를 줘서 M7이 네. 거기에 대한 신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이게 비싸게 사면은 이게 항상 그 뒤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결과가 예상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들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올해 뭐 이익 성장만큼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항상 고민스러운 건 고평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비싼 종목을 장기간 들고 가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것이 소위 허들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좀 그 안에서 지금 선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 미국에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중소형 쪽으로 눈을 좀 돌릴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제가 송 대표님한테 1,000만 원 드리고 네, 저기 딱 1년 굴리셔가지고 네, 뭐 3% 이상 수익은 다 가져가세요. 네. 그런데 딱 원전 관련주 중에서만 투자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2개만 딱 드릴게요. 아 원전주요? 현대건설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중에 어느 쪽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셔야 돼. 그리고 몰빵 하셔야 돼. 나눠서 하지 말고. 아 원전주요? 네. 1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 안에. 음. 아까 말씀드려서 3% 넘으면 다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3%면 그냥 국채 넣겠는데요. 그건 확정이잖아요. 아니 조건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중에. 아, 저는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스타일로는 원전주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소장님 그 질문하신 그냥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으로 4,693포인트. 코스닥은 약세 이어집니다. 0.2% 내림세로 947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냅니다. 2,1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1,51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3거래일째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930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37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1,4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전자제품과 항공화물 운송, 물류 쪽, 방송과 엔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와 조선,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현대차 모멘텀으로 부각된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올해 CES 최고 로봇에 선정된 이후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주 내에서는 유로메카가 18.8%, 19% 넘게 급등하며 5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NR 시스템이 25.3% 시세 분출 중입니다. 32,950원. 계양전기가 4.6% 강세로 13,020원. 에브리봇이 3%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 22,050원이고 한국 PIM도 5.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7,8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출신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그룹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으로 전격 영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관련주 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 내에서는 옵트론텍이 11.3% 강세, 또 유진로봇이 9.3% 오름세로 1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H 오토웨어가 7.3% 오름세, 유니트론텍이 2% 넘게 강세 보이며 거래가 6,840원입니다. LG전자도 상승세입니다.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9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3% 오름세로 17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I가 4% 넘는 강세, 거래가는 38,800원입니다. 테크윙이 1% 가까이 강세 보여주며 47,850원, KC텍도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0.2%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3,6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5,0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CPI 둔화를 확인한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비트플래닛이 15.8% 상승합니다. 거래가 1,060원대고요. 비트맥스가 13.7% 강세로 1,945원, 또 우리기술투자가 2.7% 오름세입니다. 7,53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메커스와 한화투자증권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700을 장 초반에 터치하고 내려온 코스피, 지금 환율이 높고 또 외국인이 팔아내고 있어서 장중에 다시 상승세를 키울 수 있을지는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지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네,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오네요. 또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작년에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죠. 오늘은 또 이제 기아가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부담이 좀 덜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좀 들어와서 그 종목군들 위주의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인 강도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약하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도 좀 눌림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약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뭐 좀 새로운 뉴스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바이오주들이 그 전엔 좀 움직임 좋다가 네. 약간 좀 지지부진한데 좀 지나고 나면은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전에는 그 컨퍼런스가 열릴 때에는 주가가 좀 밀리다가 네. 오히려 컨퍼런스 이후에 다시 되반등을 줬었던 이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이 좀 오가는지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해져 있는 상태라고 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 쪽에 들이고 있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한적인 상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업들의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M&A라든지 기술 이전에 쓰고 있는 비용 자체가 과거의 피크치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컨퍼런스 이후에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시장에선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사실 3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JP모건 측에서 2027년도에 27년도 3분기 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약한데 뭐 연말까지 보거나 뭐 올해 중순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나 작년에는 못 움직였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 시가총액 코스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셀트리온하고 저 뭡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보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지금 조정이구나 2%대. 아니 근데 한미약품은 어제 뭔가 재료가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재료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보이던데. 네, 일단 한미약품이 예. 한미약품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예. 굉장히 좋은 건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와 관련돼서 임상 1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상. 네, 일상은 예, 사실 예, 그렇게 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요 업계 쪽에 아는 분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임상 1상과 2상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항상 우리가 삼상에서 예, 맡기잖아요. 3상에서 네, 이제 네, 우리가 네. 좀 모멘텀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한미약품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비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비만약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많이 붙었던 상황에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좀 부담은 가질 수 있는 위치이지만 우리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통적인 제약사로서 기존에 만들어냈었던 매출과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근에는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좀 눌림이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차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50만 원을 못 올라가네. 전고점 근방에서 약간 차트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 나오네요. 그죠? 네, 지금 다수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네.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많이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가 이제 컨퍼런스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밀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기업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투심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이거를 매수하겠다라고 내가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을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는 3% 빠질 종목이 5% 빠지고 6% 빠지고 이런 경우가 좀 왕왕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6월부터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거 확정인가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확정인데 예. 지금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예. 진행이 6월 달부터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침에도 이제 6시부터 7시부터 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2025년도에 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해외 주식에 250조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시간에 많이도 들고 나갔다 진짜. 와. 참 자금이 근데 크죠. 떼돈 버셨겠다 미국장.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더 좋았죠. 결과적으로 그러네. 그러네요. 예,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증시를 많이 부양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투자 시간 자체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2027년도에는 24시간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우리 되고 국내 있거든요. 증시를 24시간 예, 계속 맞습니다. 돌아간 연중무휴.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명분이냐면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거나 미국에서 10시 뭐 9시 반에 지표가 나왔을 때 혹은 새벽에 무언가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대응하기가 경우는 그렇다.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명분인데 저는 뭐 지금까지도 잘 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넥스트레이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KIX에서 저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좀 수익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넥스트레이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한국거래소 KRX에서 예, 맞습니다. 추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또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정민은크는 제일감이 어때요? 이 소식에? 뭐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일단 반감이 생기세요? 좀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다른 거라면? 네, 이러면 주식 투자 너무 창 들여다볼 것 같아요. 진짜 장기 투자자 아닌 이상.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이게 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 차장님은 이제 고객도 늘고 하면 이제 잠은 다 잤어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점 주문 금지 등 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또 아, 이제 그거 또 깨알같이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러다가 머니쇼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죠. 프리머니쇼, 머니쇼 플러스, 머니쇼 애프터, 머니쇼 나이트.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래요. 좋은 건지. 돈 주식. 무엇이 중요한디? 사는 데 있어서. 아이고 참. 그래요. 주식 얘기합시다 또. 소장님 턴 아니세요? 제가 할까요? 뭐 우리 사이에 뭐 니 꺼내 거 있었나요? 아니 그렇죠. 그냥 하고 음. 싶은 대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서서는 이제 바이오 쪽 얘기 혹시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뭐 좀 저점,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마다 약간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좋다. 오히려 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종료하고 나서는 좀 반등을 보여주는 때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빅파마들이 지금 자금 여력이 많다라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빅파마들마다의 좀 차별화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지금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작년부터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소외가 됐었던 기업들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두 기업 모두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CDMO 쪽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적 분할을 하기 이전에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던 삼성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를 맡기고 싶은데 예. 그 자회사에 에피스가 있으면 그 에피스가 그 CDMO에 들어가는 그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할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온전히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PR이나 PBR보다는 그 에비타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램시마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공장 인수를 하면서 거기 쪽에 이제 CDMO 쪽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DMO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CDMO까지 추가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CDMO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뭐 머스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엔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약가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약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약가 인하를 주장하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시밀러와 CDMO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또 하고 있는 것이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이제 작년에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딱 일주일 전에 1월 7일 날 이 현대차가 42,500원이나 전일 대비 오르면서 이게 무려 14%인데 이런 종목이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30만 원 언제 넘지 했던 게 30만 원은 도저히 못 넘나 했던 게 이제 이까지 왔습니다. 뿐 아니라 지금 현대차 붙은 것들은 다 날라가요. 네. 오토에버 무슨 뭐 모비스 글로비스 할 것 없이 이 현대차 그룹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요.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딱 그거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0월 달에 올라갈 때 그 페이스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를 많이 느꼈잖아요. 포모를. 근데 올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친 투자자분들이 현대차가 움직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반도체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나은 투자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우량한 기업이고 실적이 예. 잘 나오는 기업인데 로봇 쪽에 대한 밸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은 CES 이후에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상장 시의 가치 자체가 20조에서 50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갭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20조에서 30조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지분 평가 이익이 한 5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명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현대차가 어쨌든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는 PBR이든 PER이든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로봇주들 지금 PER 계산해 보면 40배, 5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봇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로봇 밸류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준다면 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목표 주가가 60만 원까지 나오고도 있는데 현대차? 예. 근데 현대차가 6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시가총액이 120조 정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최고 높게 잡혀져 있는 목표 주가까지는 지금 당장에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전까지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들이 판매가 잘 되느냐. 여기서 기본적인 매출단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체크가 필요한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은 원래 잘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양산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기술에 대한 개발만 하는 업체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대차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요 레퍼런스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쪽에 대한 로봇 모멘텀 자체도 강하게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소장님 하루에 하나씩 PR잼이를 남겨주셔가지고 아니 그냥 뭐 잘못 눌러졌나 봐요. 아무 짓도 유튜브가 안 나온 거죠. 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 무음으로 해놨는데. 네. 아니 그 올해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하고 스토리지 쪽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메모리하면 또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또 해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올해 조금 더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주가 좀 시황할 때 담아봐도 괜찮은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순간부터 경계라는 단어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네.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딱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마이크론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밀렸던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당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다면 좀 챙기실 필요도 있겠지만 주가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양사의 영업이익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2026년도 올해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약 200조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나온 레포트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150조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70조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양사 합치면 320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0조에서 올해 320조까지 60%가 지금 업사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주가 자체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당부. 올해에 뭐 디램이라든지 지금 뭐 아까 전에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디램을 이야기를 하고요. 스토리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낸드나 하드, SSD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2026년도에 네. 요 디램이라든지 현물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허. 제 생각엔 1분기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아. 2분기나 3분기로 가면서 그 상승 정도는 둔화될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많이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가 자체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말씀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게 예.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데 지금 2026년도 들어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현대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의 대장조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 방산의 대장조라고 할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자동차 쪽에는 현대차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올라간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선 10% 올라갈 수 있는 쪽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포트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저 대본에 없는 건데 네. 저기 뭐야 아까 저 관심 리포터 중에 제목 중에 눈길을 끄는 게 메리츠증권의 그 확인된 바닥 이제는 살 때 얼마나 이 제목이 깔끔해요. 어떤 거를 살 때라는 거예요? 넷마블. 아까 관심 리포트 종목 쭉쭉 한 아. 3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그 차트 보니까 진짜 사고 싶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게 순환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순환매 글쎄. 예. 저는 대형주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흐름이 어제도 잘 나왔거든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예. 어제 9%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 쪽으로 본다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대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자체가 저는 선순환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쪽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휴대폰 게임 같은 경우도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 같은 네. 데에서도 수수료를 많이 줄여주겠다. 본인네들이 떼어가는 것을 많이 줄이고 게임사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지만 또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나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700선을 중심으로 지금 보니까 좀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이어지고 있네요. 기관하고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예, 그러네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만 사는 그런 네. 분위기. 네버스탑. 네,
Never stop, 아, 네, 뭐, die hard. 예. 지수만큼은. 내일 그 광고 좀 틀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단종된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